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남성들을 징집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올 연말까지 전면 도입됩니다. 이란 전쟁 등과 맞물리면서 미국에서도 징집이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 여파로 공항에 파견됐던 ICA 요원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따라 TSA 요원들의 임금이 지급되면서 공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대면 진행해오던 신원확인 방식을 원격 인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동 플랫폼과 API 기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이민 신청자 검증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미국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뉴욕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제기된 한인 여성 연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대, 20대 초반 연령의 출산율은 하락한 반면 30대와 40대 출산율은 증가해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민주당 주도의 전쟁 권한 결의안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대통령 탄핵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 의원은 형식적인 간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회의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 주 휴회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전쟁 권한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모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기 위한 전쟁 권한 결의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거듭 실패했습니다. 수정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 작전이나 국가가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해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하자 그가 대량 학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탄핵 요구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2차례나 탄핵을 시도했던 만큼 탄핵을 또 언급한다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은 부도덕하고 무분별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조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중범죄 목록이 존재한다며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탄핵 요건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란 전쟁을 연계하는 방식으로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남성들을 징집 명부에 자동 등록하는 시스템이 올 연말까지 전면 도입되는데요.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긴장 고조 상황과 맞물리면서 미국에서도 실제로 징집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연방징병등록국은 자동 징병 등록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자로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국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건법에 따른 것입니다. 징병등록국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여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대상자를 징집 명부에 자동으로 등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USA 투데이의 설명입니다. 자동 징병 등록 시스템은 올해 12월까지 모든 연방 데이터와의 통합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동 징병 등록은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나 18세에서 25세 전 기간 동안 수감 또는 입원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등록 의무는 남성에게만 국한되며 여성은 자원 입대만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취업, 방문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예외입니다. USA 투데이는 자동 징병 등록 시스템 도입이 곧바로 강제 징집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징병등록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징집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미국에서 실제로 징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징집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징집이 결정된다고 해도 등록된 인원 전체가 소집되는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활용한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 입영 순서가 정해진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내부 직원들에게 기밀 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금한다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공격 중단 발표가 나오기 약 15분 전 석유 선물 시장에서는 2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7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처는 지난 3월 24일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선물 시장 등에 베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란 타격 중단을 전격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이뤄진 조치입니다. 실제 시장에선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기 직전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기 약 15분 전 석유 선물 시장에서는 2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7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암호화폐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도 이란 휴전 시점을 정확히 맞춘 세계 계정이 6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엔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 5시간 전부터 거액의 베팅이 몰려 한 투자자가 40만 달러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비판론자들은 백악관 내부에서 기밀이 유출돼 특정 세력이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 의원은 예측 시장이 전쟁을 카지노 게임으로 만들고 국가안보 기밀 유출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경고 메일의 발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부 유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대변인은 의원이나 정부 관료가 비공개 정보를 금융이익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내부 인사가 공공의 비용으로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 제기는 무책임한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 여파로 공항에 파견됐던 IC 요원들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따라 TSA 요원들의 임금이 지급되면서 공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CNN은 어제 IC 요원들이 일부 공항에서 탑승객 관리 지원 업무를 종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IC 요원의 공항 배치를 명령한 지 약 보름 만입니다. 트레이시 보다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CEO 대행은 전날 시의회에 출석해 9일부로 더 이상 공항에 IC 요원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홉킨스 국제공항도 IC 요원들이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철수했다고 밝혔고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은 6일부터 요원들의 지원이 중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피츠버그 국제공항도 더는 IC 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의회는 여전히 국토안보부 예산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 지급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복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밀린 임금이 아직은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N 방송은 TSA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30일 일부 급여가 들어오긴 했지만 받아야 할 금액 대비 약 $1,000가량 부족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4월에 밀린 급여와 임금 조정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TSA 직원 급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선 DHS 예산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DHS 연간 예산안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대면으로 진행해오던 신원 확인 방식을 원격 인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통 플랫폼과 API 기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이민 신청자 검증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원격 문서 인증 및 신원 확인 기술에 대한 정보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민 신청자가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불편을 초래했고 행정 운영에도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 이민서비스국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를 통해 신청자가 신분증 사진 등을 제출하면 원격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통 플랫폼과 API 기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이민 신청자 검증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신원 확인 기술 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도 착수했습니다. 정부와 계약을 원하는 업체들은 AI 및 머신러닝 사용 여부, 신분증 인증 정확도, 얼굴 인식 오류율 등 기술 성능 지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은 USCIS가 사용하는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대면 심사와 원격 환경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핵심 기능으론 신분증 진위 확인, 얼굴 비교 기술, 위조 및 공격 탐지 기능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분증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기존 이민국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스템이 국내외 신분증을 모두 인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바코드와 광학 문자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문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최소 1,000만 건 이상의 인증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춰야 하며 데이터 저장 및 전송 과정에서 강력한 암호화 등 연방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뉴욕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년 전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종된 한인 여성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렉스 휴어먼은 법정에서 성매매 여성 8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외딴 지역에 유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건축가로 일을 하던 휴어먼은 기존에 기소된 7건에 더해 새롭게 확인된 피해자 1명까지 포함해 총 8명 살해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으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건은 2010년 롱아일랜드 인근에서 성매매 여성이 실종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여성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 중 인근 해변에서 총 4구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해 총 11구의 시신이 연결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2011년 이후 미제 사건으로 남았으나 2022년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목격자 진술과 DNA 분석을 토대로 휴어먼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휴어먼이 버린 피자 조각에서 채취한 DNA가 피해자 중 1명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남성의 머리카락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그의 자택을 수색해 지하실 금고에서 200정이 넘는 무기를 발견했으며 컴퓨터에선 살인 계획으로 추정되는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한편 2024년 3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롱아일랜드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2013년 롱아일랜드 북부 해변가에서 복돼지 목걸이를 한 여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 신원은 한국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후 2003년 퀸즈에서 한인 여성 이모 씨가 실종된 사건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휴어먼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백골이 발견된 곳은 차로 약 1시간 거리였고 이 때문에 한인 여성 실종 사건과 휴어먼의 연관성이 제기됐지만 그의 자백에선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일요일 소매 판매를 제한하는 블루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법안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레코드는 어제 파라무스 소재 세계 대형 쇼핑몰이 이스트 러더포드에 있는 초대형 쇼핑몰 아메리칸 드림이 블루롤을 준수하지 않고 일요일 영업이 계속된다면 자신들도 블루롤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라무스 타운은 아메리칸 드림몰이 블루롤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블루롤은 기독교 안식일 전통에 따라 식품, 식당, 제과, 주유소, 약국 등 필수 소매 분야를 제외한 사업체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미 전역에서 블루롤은 대부분 폐지됐지만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버겐 카운티 소매점의 경우 일요일엔 가구, 의류,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개장한 아메리칸 드림몰에 위치한 약 120개 매장은 일요일에도 제약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몰 부지가 뉴저지 주 정부 스포츠 및 박람회 당국 소유이기 때문에 블루로 적용 대상이 아니란 이유입니다. 블루로의 집행 책임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는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파라무스타운 정부 측은 버겐 카운티 정부 등 관련 당국은 아메리칸 드림몰이 블루로를 계속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몰이 소재한 이스트 러더포드 타운 정부와 해당 부지를 소유한 주 정부 스포츠 및 박람회 당국도 블루로 강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은 버겐 카운티 주민에게 블루를 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버겐 카운티 정치권에서 블루로 폐지 움직임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대와 20대 초반은 각각 7%와 6% 하락한 반면 30대와 40대 출산율은 증가해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선 360만 6,400명이 태어났습니다.
전체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53.1명으로 전년 대비 1% 줄었으며 정부가 수치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로 기록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 합계 출산율은 1.5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통상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 수준입니다. 특히 10대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5에서 19세 여성 1000명당 11.7명으로 전년 대비 약 7% 하락했습니다. 10대 출산율은 1991년 최고치에서 약 81% 하락했으며 공중보건 교육과 피임 접근성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역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에서 24세 여성 1000명당 21.9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약 6% 하락했습니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과 관련 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30대와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했습니다. 30에서 34세 여성 출산율이 전년 대비 약 3% 높아졌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20대 초반 여성 출산율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출산 시점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출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루고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미루고 30, 40대의 출산을 원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32.5%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조산율은 10.4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어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늦춰지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적용 기한도 45세까지 연장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외 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회피하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가 면제 연령이 지난 뒤에 귀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5,901명이 38세 이상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5년간 매년 5,000명 이상이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오늘 북미한국학교연합회와 서울 반크 사무실에서 북미 지역 교사와 차세대 한인 청소년을 AI 외교관으로 양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한국 관련 정보의 왜곡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바로잡을 차세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 기관은 한인 청소년들이 단순한 언어학습을 넘어 AI 시대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히 알리는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반크는 AI 외교관 연수 프로그램과 한국 역사, 문화 관련 디지털 자료를 지원하고 북미 한국학교연합회는 교사와 차세대의 역량을 강화해 현지 맞춤형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일대학교의 김재용 교수가 버클리 칼리지 차기 학장에 임명됐습니다. 버클리 칼리지는 예일대 내 벤저민 프랭클린 칼리지, 브랜포드 칼리지 등 14개 기숙형 칼리지 중 하나입니다. 김 교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버클리 칼리지 학장으로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2013년 헬리피 벡턴 시니어 석좌 교수로 예일대에 합류한 김 교수는 이전엔 조지아 공대에서 11년간 재직하며 학부 프로그램 부학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예일대에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화학환경공학과 학과장을 지냈습니다. 한편 김 교수의 배우자인 김양희 교수 역시 남편과 함께 버클리 칼리지 부학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올 가을부터 뉴욕시의 이세아동 대상 무상 보육이 대부분 종일반 및 연중 운영 체제로 전환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제 올 가을에 개설되는 2,000개의 2K 프로그램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연중 180일 동안 운영되던 학사 일정을 대체 연중 260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는 대부분의 가정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다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부모들은 생계와 자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거나 많은 돈을 써야만 했는데 이런 상황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해외 한인회로는 최초로 한인들의 데이터 정보 구축을 위한 예산 $10,000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는 뉴욕 한인회를 시범 케이스로 예산을 지원한 후 내년부터 각 한인회의 데이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청소년 프로그램팀이 주최한 성폭력 예방 집회가 어제 오전 퀸즈 보로홀 앞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며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민자 보호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이안넷에서 최근 재개된 연방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에 대비해 한인 비즈니스와 한인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부터 뉴저지 참된 교회에서 개최되는 이안넷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권센터가 이끌고 있는 아태계 정치력 신장위원회가 2026-2027 청년 지도자를 모집합니다. APA 보이스는 지도력, 시민 참여 그리고 권익 옹호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활동하는 아시안 청년 지도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